선관위 소속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 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다란 행위 자체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피고인이 선관위원회에 인원을 보내서 사진만 찍어서 나왔는 바 왜 대통령이 선관위에 인원을 보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 국정원 보도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국가정보원이 2023년 10월 10일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로서 선관위, 국정원, 키사 3개 기관 합동보안 점검팀이 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추진 여야 참관인들 참여 하에 실시한 선거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23년 5월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선관위의 북한 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리 부실 우려가 기재된 이후에 진행되었고 시스템 취약점이나 해킹 대응 실태, 기반 시설 보안 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 그 선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보안 취약점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먼저 투표 시스템 부분에서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잠깐만 좀 여기 그 프로젝트 이쪽으로 좀 화면 전환을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를 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것을 2023년 국정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과 사인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서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됐었습니다. 여야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서 해커가 대리투표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까지 발견이 됐고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었고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 투표의 경우에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시스템 보안 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서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까지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그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을 하고 접속 패스워드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값과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드러났고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도 선관위는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사용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됐지만 망분리 보안 정책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전산망 간 통신까지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내부의 망으로 침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국정원의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서 실제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까지 하였습니다. 북한이나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증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킹 위협이 존재했고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단순한 우려나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위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서증입니다. 특히 2021년 북한 킴스키 조직이 실제 해킹 사실까지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조작, 개표 결과 변경 등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수준의 취약점이 존재함이 국정원, 선관위, 키사 합동점검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여야 참관인 참여하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서중 목록 2번은 관련 기사인데요. 여기에 유사한 기사가 관련 기사가 이렇게 발표가 됐고 실제로 국정원 백브리핑 자료입니다. 백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모두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 서중 목록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중 목록 10번의 제목은 서버 현장 점검을 2시간 동안 PPT로 발표로 끝났다는 부분인데 이건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3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인터넷망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표한 이후 이제 그 소급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는 그런 서중입니다. 이 문서는 2020년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에서 이루어진 서버 현장 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대법원 판결문에 5차례나 언급된 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이 실제로는 선관위 직원의 2시간짜리 PPT 발표에 불과했다는 그러한 것을 알리는 서증입니다. 먼저 비밀선거 원칙 침해 관련 쟁점에서 당시 원고였던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측은 사전투표지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나 통합선거의 명부 기록을 맞추면 투표인별, 기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선거 원칙이 깨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제대로 된 감정이나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였지만 별다른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선관위가 마련한 2시간짜리 PPT 발표 내용만을 듣고 그것만을 근거로 투표 기록이 분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투표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통합선거의 명부 매뉴얼에는 투표 기록이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기록된다는 것이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이 PPT 발표가 서버 검증, 현장 검증으로 둔갑을 해서 5차례나 판결문에 언급되었고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검증 증거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3년 망분리 문제, 전혀 외부의 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한 이 망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임시선거사무소가 비밀리에 운영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임시사무소의 인터넷망이 외부에서 중앙선관위 인터넷망과 전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임시사무소 망이 선관위와 분리되어 있다고 쓰고 있었지만 이 역시 현장 검증의 탈을 쓴 선관위의 일방적 PPT 발표만을 근거로 한 것이었고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전혀 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점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당시 2020년 총선의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서버 등 디지털 온라인 영역의 증거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서증은 선거 시스템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0년 선거 무효소송 당시 법원이 실질적인 디지털 증거조사가 전혀 없이 선관위의 일방적인 워딩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점,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이 실시한 합동보안 점검에서 여전히 망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킹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의 현장 검증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선관위의 2시간짜리 PT 발표에 불과했고 선관위가 제출한 매뉴얼에는 투표 기록이 초단위로 기록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초단위가 아니라 분단위라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는 2023년 국정원 합동 보안 점검이 여야 참관인 참여하에 객관적으로 실시되어 실질적인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된 것과 대조되고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서증 목록 15번 투표지 분류기가 1810장을 1680장으로 세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한 선관위 직원 관련 이제 서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1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 투표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의 투표가 계속 섞이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기호 2번 개표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하였고, 참관인이 문제 제기할 당시 기호 1번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 투표지, 우리나라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득표함이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이러한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반드시 분류된다고 해명을 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로 415장을 직접 일일이 손으로 수개표하여 재개표한 결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2번 후보의 승리로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전자투표지 분류기에만 의존해서 계속 개표를 진행하거나 이것을 지켜보는 참관인이 없었다면 엄청난 결과, 완전히 결과가 뒤집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지만, 당연히 다행히 기호 2번 참관인이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한 요청을 해서 원래의 결과대로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북의 개표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투표지가 총 1810표인데 전자개표기에서 계속 1680표로 개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지속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해당 투표 분류기를 리셋하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1810표로 카운트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에서는 1810이 맞는데 기계 오류가 있으면 1680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의 7% 오류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지금까지 1%의 오류도 없다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박용찬 후보자의 경우 2020년 5월경 증거보전을 하면서 잠금장치 봉인 상태 사진을 촬영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과 당시 현장을 비교해 본 결과 그 이후에 투표함의 봉인지를 아예 뜯어낸 흔적까지 발견되었고, 사진과 실물이 상태가 아예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관위의 이러한 물적 투표함조차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주목록 4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수 30 연수구 울 투표용지 관련 사시조의 답변서입니다. 충북대학교 목재 종이과학과 교수의 사시조의 회신입니다. 분석 종목은 두께, 평량, 평활도, 불투명도, 백색도 및 백감도, 그리고 잉크 성분입니다. 투표지에 대한 감정 결과입니다. 이 문서는 2020년 4.15 총선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충북대 신수종 교수가 2022년 2월 7일 작성한 투표용지 감정 보고서입니다. 이 감정 보고서는 투표용지의 물리적인 특성과 인쇄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전 투표용지와 당일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 그리고 이상 투표지 존재 여부를 검증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용지 무결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증은 2020년 총선 투표용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당일 투표용지 13-9번의 경우 백색도와 백감도가 법정 생성물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열매 전체가 법정 생성물과 다른 용지로 제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투표용지 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백색도가 가장 낮은 법정 생성물 8번,
그리고 백감도가 가장 낮은 법정 생성물 13번. 이런 경우보다 낮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로 교수가 보고 있고, 이러한 투표 용지들이 법정 생성물과는 다른 용지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지역구 사전투표 용지에 비례대표 관련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다는 점 13-5번 그런 투표지의 경우에는 투표 용지 제작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쇄 오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투표용지 제작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접착 테이프가 서로 붙어있는 흔적의 투표지가 여러 장 발견됐다는 점은 투표용지가 개봉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상적 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에 접착 테이프가 붙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투표관리 인형이 뭉개진 투표용지에서 다른 투표용지에 비해 잉크가 과다하게 접촉하여 관리인의 인형이 붉게 번진 부분이 발견됐다는 점은 투표관리인 날인 과정에서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감정보고서는 2023년 국정원 합동보안 점검에서 발견된 선거 시스템 보안 취약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국정원 합동보안 점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투표 분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기술적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감정보고서에서 발견된 당일 투표용지 13-9의 백색도, 백감도 이상, 그리고 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그림이 함께 인쇄된 사례, 접착 테이프의 흔적, 투표관리인 인형 이상 등은 이러한 기술적 취약점이 실제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물리적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조직이었고 자체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본인들이 가족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상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선관위 공무원 임용에 본인들의 가족, 자식의 애인이나 친인척까지 검증 없이 뽑는 등 부패 정도가 상당하였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었는지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인원을 보내서 단순히 사진만 찍어서 나온 것이 특검이 공소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폭동이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서증 목록 65번 미국 선거관리위원회 사후감사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020년 11월 3일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에 대해 작성한 사후감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후에 항상 실시하는 그러한 감사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으며 저희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만큼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차원에서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각 주의 선거관리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가 돼서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 우리나라의 사전 투표 같은 그러한 투표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선거의 정확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상세하게 감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위험 제한 감사 방식은 주요 감사 방법으로서 채택이 됐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수작업으로 재집계하고 전자집계 결과의 정확성까지 시스템에 일일이 들어가서 검증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선거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사전에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10%, 5%, 일반적으로는 5% 이하로 최대 1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표본 감사에서 전자집계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이 되면 감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전수 재집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은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감사도 실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투표 집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무결성, 하드웨어 보안,
네트워크 격리 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주에서 투표 집계 시스템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망분리가 되어 있었으며 외부 접근이 차단된 독립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 비정상적 접근 시도나 데이터 변조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주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절차가 미흡하거나 접근 권한 관리가 불충분한 사례가 발견돼서 개선 권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감사 과정은 정당의 대표, 독립된 감시인, 언론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고 감사 절차와 결과는 실시간 각 주의 선관위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서증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후 감사가 필수적인지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과 대조되는데 2023년 국정원 합동보안 점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의 선관위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자체 평가에서 100점을 부여하는 등 투명성과 객관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사후감사 사례는 사후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실과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현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문제점 핵심 내용과 대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국민 상식으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요식적 판단들이 반복되어 온 이유를 지적한 이유는 이러한 국가기관의 안일한 행태가 누적된 결과 결국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해킹 사실과 선관위의 극도로 부실한 관리 실태가 외부로 드러나는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 이후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나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공보를 통해서 단순히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문구만을 반복해올 뿐입니다. 이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태도라기보다는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려는 형식적 대응에 가깝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점이자 정당성의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사나 외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폐쇄성 속에서 선거의 신뢰가 흔들리고 국가 핵심 기관조차 그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그 당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와 위기의식이 얼마나 깊었을지 충분히 가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판단을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이전에 국가 시스템 전반의 실패와 그에 따른 책임을 어디에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가 흔들릴 때 이를 방치한 국가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특검은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며 비상계엄의 주요 원인이었 적시를 하였는 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관련해서 비상계엄 주요 원인이었던 민주당의 줄탄핵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 목록 70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 소추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023년 2월 6일 국회의원 176명이 발의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 소추안으로 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중 목록 71번 헌법재판소 2023 7월 21일자 헌나 1 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7월 20일 선고한 2023 헌나 1 결정으로 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대구, 서울, 제주 세 곳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365일 24시간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며 전국적인 통신망 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기지국이 구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행안부는 이태원동 인근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트래픽 상승을 확인한 다음 해당 지역 기지국의 용량 확보 및 집중 관제를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이 정상 작동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차량형 이동 기지국을 그 근처에 배치를 해서 트래픽 상승에도 대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소방청, 용산구,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포함된 서울재난상황실 01그룹,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대학병원, 용산구 보건소 등이 포함된 서울용산재난상황실 01그룹,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포함된 중앙재난상황실 그룹 등과 같이 재난 현장 및 비상 상황에서 이 기관 간 협업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통화 그룹이 사전에 다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참사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서로 다른 기관 사이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 참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왔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치권이 더 잘 아는 바일 것입니다. 서증 목록 72번 2023 9월 19일 검사 안동안 탄핵소추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023년 9월 19일 국회의원 김용민 외 105인이 발의한 검사 안동안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 소추안은 안동안 검사가 2014년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소권을 남용하여 보복성 기소를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청 형법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출되었습니다. 서류 목록 73 2023 헌나 2 결정 기각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3 헌나 2 결정으로 검사 안동안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과 공소를 제기한 검사에 대하여 형법 제1, 2, 3조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 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소제기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유우성 등의 자백 등 관련 증거에 의해 이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검사는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변호인은 최근 특별검사의 전 대통령 내분에 대한 기소 남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검사의 기소 재량권에 대해 탄핵을 자행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만 어쨌든 검사 안동안의 경우 당시 혐의자였던 그 유 씨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한 정황, 즉 북한에 계속 돈을 보낸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종전 기소유예 처분 당시에는 누락되었던 거래 내역이 추가로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검사의 공소 제기가 단순한 보복이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당시 유 씨의 자백을 포함해서 관련 증거에 비춰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적 목록 74, 2023년 11월 9일 검사 이희동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이 문서는 2023년
11월 9일 국회의원 김용민 외 168인이 발의한 검사 이희동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 탄핵소추안은 이희동 검사가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웅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에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출된 것입니다. 현 야당인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한 사안입니다. 서적 목록 75, 2023년 11월 9일 검사 임홍석, 같은 2023년 11월 9일 검사 손준성, 2023년 11월 9일 검사 이정섭,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였다고 탄핵소추된 검사 이희동과 같은 날인 23년 11월 9일 함께 탄핵소추된 검사들입니다. 서적 목록 76, 2023 11월 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서적 목록 79번 2023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서적 목록 81번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심지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이동관의 경우 같은 사람에 대해 수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결국 2023년 12월 1일 이동관 스스로 사의 표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적 목록 82번 서울신문 2023년 12월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면직안 재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적 목록 83번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 이 문서는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 김현, 이혜민, 윤정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187인이 발의한 방통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피소추자 김홍일은 2023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재직 중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본인들이 상임위원회 구성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당시 피소추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게 만들어 놓고 피소추자가 임명된 때로부터 169일 동안 피소추자를 포함한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이런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했다는 점을 트집 잡아서 지금 방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하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 서적 목록 84 김홍일 위원장 탄핵 직전 자진 사퇴 그리고 후임 이진숙 유력 기사입니다. 결국 당시 김홍일 위원장 또한 이동관 이거 치우라고 하십니다. 전 위원장의 전례를 답습하듯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2인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는 비정상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면서 방통위를 정책 결정 능력을 상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공백 속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가 출범하였음에도 민주당의 악의에 따른 위원수 미충원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방통위는 정상적인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갈등이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립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차례 반복된 전임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개별 사안별로 명확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되었다기보다는 방송 정책 전반에 대한 주도권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탄핵 제도라는 것이 헌법상
예외적 최후적 책임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전용될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증거 목록 85번 2024년 7월 2일 검사 엄희준 탄핵 소추안. 피소추자 엄희준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있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기인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바 있습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윤석열이란 사람을 보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서중 목록 86,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 소추안.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여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의 직접적 수사검사를 탄핵한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 탄핵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중 목록 87, 2024년 7월 2일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장시호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을 핵심으로 하지만 김영철의 경우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였고 2017년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어 당시 팀장이었던 윤석열의 지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장시호와 친하여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된 것입니다. 서중 목록 88 2024년 7월 2일 검사 강백신 탄핵 소추안. 검사 강백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언론의 자유 침해와 피의사실 공표를 내용으로 합니다. 물론 현재 특검 측의 엄포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어 당연한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만 당시 김영철 검사의 경우에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없음에도 신앙림 전 위원장, 김만배, 뉴스타파,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전 현직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것을 트집잡아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서중 목록 89, 2024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에 대한 탄핵 소추.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이 업무 처리를 시작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0여일 만에 직무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하였습니다. 서중 목록 90, 2024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 소추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임 하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의 일환으로 방통위 자체를 없애기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지적되어 온 정치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제도적으로 완결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평가 또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소추 제도를 활용해서 전 정권의 방통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든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는 결국 성공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서중 목록 91번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단순히 최재해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다는 점, 그리고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했다고 봐서 이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전현희를 표적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러한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서중 목록 92번
2024년 12월 2일 검사 이창수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3번 2024년 12월 2일 검사 조상원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4 2024년 12월 2일 검사 최재훈 탄핵 소추안.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모두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들이 통상의 수사 절차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수십 명의 검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탄핵 소추를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줄탄핵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방통위가 상임위원 미구성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보유한 탄핵 소추권을 무기로 압박해서 정상적인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개별 공직자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으로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행정부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일련의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서 윤석열 행정부는 헌법이 예정한 책임 행정의 주체가 아니라 상시적인 탄핵의 위협 속에서 판단과 집행을 회피하는 소극적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기능 전반과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인사 문제가 아니라 다수당이 탄핵 소추권을 사실상 통치 수단으로 전용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의 근간을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이러한 심각한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는 메시지 계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중 목록 95 2024 12월 4일 국방부 장관 김용현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6 2024년 12월 10일 법무장관 박성재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7 2024년 12월 10일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 소추안. 서중 목록 98 2024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12월 14일 통과되었고 그 이전까지 국방장관 김용현, 법무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가 완료되게 됩니다. 예, 변호인 오전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